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바로 엠러빈입니다. 네, 엠러빈의 2025년 4분기랑 연간 실적 발표 자료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CEO랑 CFO가 직접 참여한 컨퍼런스 콜 녹취록, 또 공식 보도 자료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 훑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데 엠러빈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는 경쟁과 AI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이 회사는 대체 어떻게 넘으려고 하는가? 그 전략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회사의 성과가 얼마나 좀 비현실적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숫자 하나만 먼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보통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을 평가할 때 40의 법칙이라는 걸 쓰거든요. 아, 네네.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더해서 40 넘으면 좋은 회사다 이거죠? 맞습니다. 성장도 빠른데 돈도 잘 벌면 최고라는 뜻이죠. 그런데 엠러빈의 2025년 4분기 성적표를 보면 매출 성장률이 66%고요. 66%요? 네, 그리고 조정 이비다 마진율이 84%입니다. 와, 둘을 더하면 몇이죠? 150입니다. 40만 넘어도 대단한데 150이라니 이건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에요. 150.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놀라운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던데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1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어난 거죠. 2025년 전체로 봐도 매출이 54억 8천만 달러, 70%나 성장했고요. 성장 속도도 놀랍지만 진짜 무서운 거 수익성입니다. 4분기 조정 EBIT다. 그러니까 뭐 세금이나 이자,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기 전 영업이익이 1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전년 대비 82%나 증가한 건데 이걸 마진율로 계산하면 무려 84%에 달합니다. 84%요? 네, 100원어치 팔아서 84원을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죠. 100원 팔아서 84원을 남긴다니 정말 경이롭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150이라는 점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초고속 성장과 극단적인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장부상 이익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회사에 쌓이는 현금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익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4분기에만 13억 1천만 달러. 2025년 한 해 동안 총 39억 5천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와, 진짜 현금이네요. 이건 회계적으로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 금고에 차곡차곡 쌓인 진짜 현금입니다. 그 막대한 현금으로 뭘 했는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025년에만 2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였더라고요. 네, 그것도 외부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으로 번 돈으로만요. 이건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너무 싸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라고 시장에 대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자신들의 사업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의아했어요. 보통 1분기는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난 4분기보다 실적이 좀 주춤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비수기죠. 그런데 에블러비는 2020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분기보다도 5에서 7% 더 성장한 17억 4,500만 달러에서 17억 7,500만 달러로 제시했더라고요. 이건 시장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가이던스인데요. 그렇죠. 계절적 비수기조차 우리에겐 성수기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는데도 CEO 스스로가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의 분위기와 우리 사업의 현실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 발언이 있었죠. 도대체 시장은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게 역시 경쟁 문제겠죠. 네, 모두가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거대 기업 메타.
이 메타가 게임 광고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거라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가 바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광고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광고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메타 같은 거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애블로빈의 파일을 뺏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게 바로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애블로빈의 CEO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시장은 제로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메타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와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겠죠? 아, 그렇죠. 그럼 전체 시장, 즉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파이가 커지니 나눠 먹을 게 더 많아진다. 일리는 있네요. 둘째, 엠러빈의 AI 모델인 엑손2의 성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AI는 수많은 광고 노출 기회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지 기가 막히게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가 어떤 광고 노출 기회를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가잖아요. 그건 대부분 엑손2가 저건 우리한테 별로 돈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낮은 가격을 써냈거나 포기한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역발상이네요. 우리가 놓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버린 걸 경쟁사가 비싸게 주워간 셈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논리인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설령 경쟁사가 그 광고 노출 기회를 낙찰받아 가더라도 엠러빈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엠러빈의 중개 플랫폼인 맥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받은 경쟁사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경쟁사가 내 광고 기회를 가져가는데 오히려 나는 앉아서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업 모델인데요. 그런데 그 5% 수수료라는 게 경쟁사 입장에서는 꽤나 거슬릴 것 같은데요? 그냥 엠러빈의 맥스 플랫폼을 떠나버릴 위험은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엠러빈이 구축해놓은 강력한 해자, 즉 경제적 방어벽의 핵심입니다. 아, 맥스는 단순히 광고를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수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쓰는 비용, 즉 UA 지출의 50% 이상을 엠러빈의 광고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요? 네, 만약 이들이 맥스 플랫폼을 떠나면 당장 자기 게임의 성장 엔진이 멈춰버릴 수 있는 구조예요. 쉽게 이탈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하, 5% 수수료가 아깝긴 해도 맥스를 떠나는 순간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정말 영리하게 판을 짜놨네요. 그렇죠. 자, 그럼 경쟁 우려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AI입니다. 네, AI. 요즘 생성형 AI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콘텐츠가 넘쳐나고 결국 그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럼 애블러빈의 생태계도 약화될 거라는 비관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애블러빈은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CEO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컨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보죠. 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질까요?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내 취향에 딱 맞는 걸 찾아내는 발견, 즉 디스커버리의 가치가 극도로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아, 그거네요. 마치 TG 채널이 수백만 개가 됐는데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딱딱 추천해주는 정말 똑똑한 TV 가이드가 있다면 그 가이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가이드 역할이 바로 애블러빈의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들은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역할과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애블러빈의 주 사용자들이 흔히 말하는 하드코어 게이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애블러빈의 주 사용자는 솔리테아나 낱말 맞추기 같은 캐주얼 게임을 즐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고 여성 비율이 높은 집단입니다. 네. CEO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런 게임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몸에 밴 게임 습관을 버리고 하루 종일 챗봇하고만 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저녁에 꼭 퍼즐 게임을 한두 시간씩 하시는데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AI랑 토론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날 테고 아, 그렇게 늘어난 시간에 캐주얼 게임을 즐길 시간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죠. 즉 AI는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기회다. 아주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위협하는 두 가지 큰 파도, 즉 경쟁과 AI에 대해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친 셈이네요. 그럼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네, 다음 성장 동력이죠. 이 회사가 단단하게 지키는 것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 이커머스 분야에 힘을 싣고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앱러빈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반 넘게 이커머스 광고 사업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일부 광고주들이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커머스 부문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새로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 되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왜 숨기는 걸까요?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앱러빈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게임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예, 예를 들어 어느 분기에 게임 광고 모델이 엄청나게 개선되어서 전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면 상대적으로 이커머스 매출 비중은 줄어들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걸 보고 시장에서는 이커머스 사업이 꺾였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고 이커머스는 그 파이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 중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그 이커머스 사업, 실제 성과는 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실험 단계인가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초기 성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오? 소규모 테스트에서 새로운 이커머스 광고주를 유치하는 데 쓴 비용을 약 30일 만에 전부 회수하는 이른바 LTV CAC 브레이크 이븐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만에요? 광고업계에서는 보통 그 기간이 훨씬 길지 않나요? 훨씬 길죠.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한 달 만에 광고비를 회수한다는 건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성과예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또 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작은 주방용품 회사 얘기가 나왔죠. 네,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연매출 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작은 회사가 사용자 획득 비용의 65%를 앱러빙 플랫폼에 집중 투자하면서 단 1년 만에 매출 1,600만 달러로 4배 성장했고 4배요? 네, 올해 목표는 무려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작은 기업을 거대 기업으로 키워내는 플랫폼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광고주들이 앱러빈 플랫폼에 최적화된 광고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 광고 소재 문제요? 네, 최고의 게임사들은 수만 개의 광고 소재를 돌려가며 테스트하는데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고작 수백 개에 불과하다고요. 이건 꽤 큰 장벽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좋아도 광고주들이 제대로 활용할 문기, 즉 광고 소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아, 여기서 또 AI가 등장하는군요.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그 AI가 이번엔 해결책으로 쓰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앱러빈은 이미 100개가 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광고의 마지막 페이지, 즉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동영상 광고 자체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뭔가요? 기존에 수천 달러씩 들었던 동영상 광고 제작 비용을 단 몇 달러 수준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와, 몇 달러요? 네.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광고주들도 부담 없이 수만 개의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장벽만 넘으면 이커머스 사업은 정말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오늘 앱러빈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훑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째, 성장과 수익성 모두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다. 네. 둘째, 시장이 걱정하는 경쟁과 AI의 위협에 대해 그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다.
라는 아주 명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셋째,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게임을 넘어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광고 제작의 어려움을 생성형 AI라는 기술로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엠러비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매일 접속하는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고 이들의 특징을 성인이고 여성이며 이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죠. 생각해보면 캐주얼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모바일 결제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게임 아이템을 사던 물건을 사던 모바일로 결제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으니까요. CEO의 말에 따르면 현재 광고 노출 1000건당 발생하는 구매 전화는 약 10건, 그러니까 1% 수준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그는 이 수치가 잠재적으로는 50건, 즉 5%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5배나 더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5%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치고 이 거대한 잠재 고객층에게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커머스나 핀테크 상품을 성공적으로 노출시켜서 현재 1%인 전환율을 단 2%로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딱 2배로만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비즈니스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진짜 거대한 기회는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